김부각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부가 모여서 각진 날선 토론을 한번 해본다라는 차원인데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부각 토론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각을 세워서 바로 생각한 겁니다. 점심 시간이 가까워서 네. 먹는 거 생각나요. 아이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도 많이 들리고 또 민생은 또 굉장히 도탄에 빠져 있고 대통령은 특별하게 관심은 없어 보이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정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천준호 의원께도 여쭤봤는데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 교체 그리고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이거 뭔가 국지전, 북풍,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라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거 어떤 정도의 밸류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이전에 네. 저희 국방위에서 이제 계엄과 관련된 우려의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유인즉슨 지금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혼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러면은 이제 비상계엄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근거는 뭐냐? 결국 인사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갖췄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네. 두 명의 장관이 있죠. 그게 이제 김용현 장관과 네. 행안부 장관 둘이 계엄법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한테 계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7 부대장 지휘관 자체가 이게 뭘 하시는 데인지는 아시죠? 뭐 북한 관련된 정보 777. 네, 777 네. 부대장이 뭘 하는 데냐면 주로 이제 감청을 하는 부대입니다. 감청을 하는 부대인데 우리 서울의 봄에 영화에 나오죠. 영화에 예. 보면 막 감청해서 작전이 다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감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국내적으로 돌리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제 37 부대가 777 부대 거기 지휘관이 또 충안고 출신이에요. 국방부 장관, 네. 행안부 장관, 네. 그 다음에 37 부대장 지휘관, 사령관이 이제 충안고 출신이고, 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2017년 계엄 문건이 나왔을 때 합동조사본부장이 수사본부장인가 조사본부장인가요? 그래서 합동 수사 같은데 수사. 네, 수사본부장. 네. 예. 수사본부장이 누구냐? 네. 방첩사령관이에요. 그 방첩사령관이 누구냐 또 충안고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사적으로는 예.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이 충안고 친위 세력으로 이제 다 인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갔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이제 국지전 네. 얘기를 하는데 북풍조성 얘기를 하는데 합참이 할 직무를 안 해요. 그게 제가 국방위 때 지적한 건데 P518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전술 공역지대라고 하는데 휴전선을 근거로 해서 남쪽으로 9.3km의 비행 금지 선을 네. 설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이 통제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네. 무인 비행 장치에 네네. 대해서. 근데 이제 합참이 본연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과 관련된 무인 비행 장치에 대한 단속이나 통제를 전혀 안 하거든요. 네네. 이 말인즉슨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당연히 해야 될 행위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도발해주기를 바라는 뭐 이런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네. 근데 김종대 의원님 그 계엄 선포하면 대통령 지체 없이 국회 통보를 해야 되고 또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민주당이 너무 이게 과잉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해야죠. 에? 국회를 아니 저번에 계엄 문건에 보세요. 국회 점령해가지고 싹 잡아들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국회를 점령한다고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엄 문건에 네. 이게 과반 이상이 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등원을 못하게 국회를 무력화하는 계엄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회로. 그럼 누가 아니 그 본회의장에 문건에 들어가요? 다 써 있잖아. 문건에 그러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오래돼서 바로 잊어버렸네. 그 점 때문에 아니,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네. 쿠데타 하는 사람들의 야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군을 창설해야 돼. 국회군? 만약에 이 반란군들이 쳐들어온 막을 놈이 필요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국회도 부대가 있어야 돼 앞으로. 네. 계엄 위험이 높아지니까. 네. 거기서 계엄 문건 중에 특징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회 무력화하고 방통위의 방송 장악. 그렇지. 네, 이게 명확히 써 있어요.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네. 네. 아니,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아니 근데 다 의원님도 잡혀가시겠는데? 저보다는 우리 김종대 김종대 의원님이 의원님 1순위인 것 같고요. 1순위, 2순위, 그렇게 3순위?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폴란드처럼 제2국회 같은 구상할 만도 해요. 폴란드는 제2국회가 있잖아. 추첨제로 선출된 의원들 국민 무작위 추첨이죠.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를 모방하는 의외로 그 성과가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김민석 의원이 근거 있게 확신한다 그랬거든. 맞아요. 예. 그런데 난 최근에 김민석 의원 말을 굉장히 내가 무게 있게 드는 게 정보사 사건이에요. 정보사 사건 그 최초 제보자를 그거를 김민석 의원이 최초 폭로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민석 의원도 다까지는 못해요. 이렇게 보면 이게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는데 네. 그 사건은 분명히 의혹이 있어요. 왜 야당 의원한테 제보가 됐을까? 무슨 의미일까? 그다음에 뭐 일본에 가서 신원식이 각서 쓴 거 국가안보라서 공개 못한다. 800에 7070 국가안보라서 공개 못한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이종섭 장관 뭐 대통령하고 전화 무슨 통화했냐? 국가안보라서 안보라서 공개 못한다. 이랬던 자들이 이 왜? 국가안보의 탑 기밀을 예. 요즘 쑥덕쑥덕 공개하는 거 보면 무섭거든. 네. 자, 첫째 야당 의원한테 제보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가 열리는데 예. 일단은 부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비공개로 하거나 왜 그러냐면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네. 그럼 완벽히 사건 처리가 끝날 때까지 오픈하면 안 돼요. 근데 다 오픈했어요. 그렇죠. 그날. 오픈하고 뭐 고발하고 뭐 막 고발장에 무슨 비밀이 다 폭로되고 이랬던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네. 지들끼리고 네. 그때 군무원이 구속이 안 됐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자 그리고 그걸 또 공개하면서 블랙 요원을 귀국 조치하고 있다. 다 공개했어 이거. 이거는 거의 자폭 수준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폭 수준이라고. 네. 아니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거의 지금까지 이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이런 예. 행태가. 예. 그다음에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 그다음에 이게 블랙 요원 명단이 넘어간 경로가 다 털렸어. 우리가 북한에 중국에 있는 기업이 네. 여기 북한 공작 요원의 위장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서버에 침투를 했더니 이 자료가 발견됐더라. 이것까지도 공개가 돼. 그러니까 거의 다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사 사령관 여단장의 막고소 사건, 네. 하극상이죠. 이런 것도 다 하면서 거기에 또 비밀 공작 이름이 나와. 광개토 계획이라고. 자, 이 사건에 함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답은 그 직후에 나왔지. 신원식을 국방장관에서 제거한 거야.
이거 다 그 사정 공작 아니냐고. 이게 뭔가 명분 만들고 그리고 실제 이유가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네. 그지 어떻게 이렇게 다까지 국방위 정보위 가리지 않고 무슨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막이 있고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갖고 그때 김민석 의원이 저기 국회 이 제보를 받아서 자료 요구하면 확인하니까 바로 확인해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내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양심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보 업무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작 업무를 했어요. 네. 공작 업무라는 게 사실은 진짜 이게 무덤까지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의원님 공작 업무도 했었어요. 네. 되게 멋있어 보인다. 아니, 공작 업무를 했었는데 네. 뭐 저는 그냥 관리자였지만 네. 팀장을 했었지만 이건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이 심상 사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작의 어떤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화이트 요원들은 뭐 저 수미테리 같은 네, 네, 네. 가서 이제 명품백 사주고 뭐한 사람들은 이제 외교관이고 공개돼 있는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화이트 요원들은 그냥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보 활동을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 요원은 이 화이트 요원 뭐 국정원이 됐건 외교부가 됐건 이 섭외를 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현지인도 섭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베일에 쌓여진 요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걸려요. 최소 30년 이상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게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축적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전부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원식 장관은 이제 국방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참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이게 국가안보란 무엇인지 원초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반통일 세력,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항전 의지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누가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하려니까 우린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지? 반국가 세력이 어딨나 이런 걸 찾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보니까 그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이렇게 안보를 강조하고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 8.15 광복절 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해야 되는데 북한을 규탄하면서 무슨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 북한 인권 문제 계속 얘기하겠다, 힘에 의한 평화, 너무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 불안하십니까?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근혜 때 그 종북 공세가 있을 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진보당 사태가 있었다든가. 일종의 간첩 사건? 아로 사건이라고 네, 네, 돼 있었고, 또 몇몇 시민단체나 이런데 해가지고 그때 그 또 댓글 공작도 있었고, 뭐가 많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상 전쟁이 벌어지고 실제로 그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도 안보 문제가 첨예했어요. 그러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전선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종북 논란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권보다도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더 앞장서가지고 네. 그런 어떤 그 실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종북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대통령의 언사가 세기는 센데 네. 전선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반일 감정을 선도한다. 이것도 반국가 세력이다. 유엔에 가서 북한 제재 해제해달라고 읍소한 것도 반국가 세력인데. 그런데 제재가 해제된 건 이번 정부요.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 패널이 해체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읍소했다 그랬는데 여긴 실제했어. 그러니까 웃겨 아주 이것도. 그런데 읍소했다.
이거는 전선이 아니거든요. 읍소하는 거는 양심의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전선이 아니라. 네, 뭐예요? 그럼? 그리고 네. 저기 광복회는 껄끄럽기는 하지만 이것도 전선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건 전선이 될 조짐인 거죠. 그리고 야당의 구체적인 어떤 색깔 공세라는 근거가 될 만한 사건도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보수적으로 세제 정책이나 이런 건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이 최근에 이제 고립되고 내몰린 집단의 일종의 어떤 자기 방어 수단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데 네. 내가 이 대목을 유심히 보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반국가 발언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을지국무회의라든가 연이어 계속 나오는데 한 번도 맞장구 친 적이 없어. 이거는 국민의힘이 저기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게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잘 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노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현역들,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의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직은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지금 묘한 기류가 흘러다닙니다. 저희들이 취재해 보면. 글쎄, 저도 그걸 보는 건데, 네.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또는 극단적 사고가 나타났을 때 한 사회의 정파나 정당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다수가 되느냐. 이게 민주주의의 기준점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르펜이 나타났는데 극우야.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좌파 우파 정당이 연합공천을 해서 네. 막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이게 되는 나라냐 안 되는 나라냐가 네.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네. 가늠하는 거예요. 예.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나치보다 노르웨이의 파시즘 운동이 훨씬 강력했어. 그러나 왜 안 되고 민주주의를 지켰느냐? 그 노르웨이의 보수 진보가 합쳐서 막은 거예요. 이래서 좌절된 거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진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입니다. 이 체제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예요. 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극이 걸림돌에 놓여 있을 때 이게 반국가 세력으로 표출되는 네. 이러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일본 우익을 자처하는 뭐 뉴라이트라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리본 라이트야. 일본 라이트. 뉴라이트. 니폰 라이트. 아야, 뉴라이트가 아니라 니폰 리본 라이트. 라이트고 그 마약에도 여기 자막 빨리 넣어주세요. 마약에도 친화적인 정권이니까 니뽕 라이트라 그래도 돼. 니뽕이다. 니뽕 라이트요. 내가 보기에는 뉴라이트는 너무 품격이 높아. 이 사람들. 그리고 잡탕에 지정하기요. 여기에는 그 일본 우익의 나오면 안 되지. 식민지 문명화론, 그 다음에 중국 붕괴론. 그다음에 천공의 2025년 통일론 요 세 가지가 자팡 북한 붕괴론도 있잖아요. 북한. 아니 그건 원래 상수야. 원래 이걸 상수. 그러니까 네. 기존 보수와 다른 점을 얘기해. 네.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러면 사이비 과학 잡탕 지정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니뽕 라이트다. 난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수파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수파 전략이 아니고. 다수를 형성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네. 근데 한동훈의 전략은 다수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중도를 되찾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의 오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중도는 이미 양극단으로 흡수된 지 오래라는 사실을 잘 몰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도층 표심이라는 건 허구적 개념이야 이제는. 그런 건 당분간 없어. 그러니까 이런데 한동훈은 자기 언어를 못 찾아냈다고. 네. 근데 적어도 이 점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갈 수 없다. 또는 저기에 동화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는 어쩌면 한 것 같아.
지금 댓글창에 난리예요. 니뽕라이트 너무 딱 맞다. 그래? 댓글에 공감이 많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 한번 그래요? 밀어가세요. 다음 주에. 네, 니뽕라이트. 그래서 한미일 안보 공동체 하지 말고 마약 공동체나 하시던가.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뭐 굉장히 진지하고 위중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소수파 전략이고 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뭐 진보 보수가 합작을 해서 연대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대통령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방향은 옳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반일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일에 대해서 못난 반일이다. 그러니까 이 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못난 거다. 에? 얼마나 못났으면 반일을 하냐 뭐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고 근데 민주당의 그 어떤 인사들도 일본하고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반대하는 사람들 없어요. 더 활성화해야 되죠. 산업 관련해서도. 근데 역사 식민지배에 있었던 35년 일제 역사를 부정하고 망언을 하고 역사 왜곡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다. 이건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나 또 오늘 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네. 다시 뭐 이승만, 네. 인형관 네. 뭐 용산에 설립한다는 거고 건국절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네. 이 국내적 위기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보면 지금 단순히 정치인들 나경원 뭐 이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하겠다라는 이 지침이 내려진 것 같아요. 337에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적으로 보면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키겠다.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지난해 한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난해 8월에 정부 부처 전체가 모여서 안보실에서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이념적 사상적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토의를 했다고 언론 기사를 보셨는지 네네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취재 파일에서 했더라고요. 네. 취재 편의점이 취재 아니고 편의점. 편의점이 아니고 취재 네. 파일에서 김모 기자가 8월 네. 2일 날 회의한 문건을 네. 공개하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 정도로 국내 위기, 국내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막고 있다. 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돌파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권위주의 국가에서 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이제 북한이라는 적을 만들어서 이념적으로 반공주의를 확산시키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21세기 이제 4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데 아까 이제 소수의 네. 전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원화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념적이고 그다음에 주적을 찾고 있는 그런 반시대적 전략들을 내는 게 과연 먹히겠냐. 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엄, 국지전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엄도요. 뭐 이제 쉽지는 않아요. 북한이 도발을 해줘야 네. 이제 계엄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뭐 탄핵으로 간다. 그랬을 때 과연 군인들이 총뿌리를 내부적으로 돌릴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12.12 사태 예. 때만 하더라도 예. 이제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가 연장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언론이라든지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이게 그렇죠. 정보 통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 네. 그래서 총뿌리를 국내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돌려라. 이 명령을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군인들이 정상적인 군인이. 근데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또 달라요. 비상계엄은 다르죠. 비상계엄. 결국은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 예. 국지전이 발발하고 어. 그런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 죽겠는데.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 부분이고 군이 역할이 그 부분을 유도하는게끔 보이는 게 이제 대북전단에 대한 합참의 대응, 통제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맘 놓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337을 보면 거기에서 337은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방안 광복절 통일 독트린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일 독트린. 네. 이게 독트린도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독트린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어요. 네, 독트린은 통일 방안 뭐 이런 정도 독트린은 왜 안 쓰냐면요.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언어예요. 정책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멀로 독트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미국이 시작한 닉슨 독트린 우리 네, 잘 알고 네, 있는 아시아의 방언 아시아가 뭐 닉슨 독트린도 나오고 이런 뭐 이제 케네디 독트린, 아이젠하워 독트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국제 질서를 이 강대국의 독트린을 발표함으로면서 국제 질서를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뭐 브레즈네프 그 서기장 독트린 이게 다 강대국의 독트린이야. 미국에서 웃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통일 독트린 그러니까 이 통일 강대국하고 놀잖아요. 뭐 바이든하고 뭐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사이니까 이제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순수하게 독트린은 먹혀요. 국제 질서에서 먹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사용돼요. 뭐 물론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독일이 이제 찢어질 때 서독과 동독이 찢어질 때 할슈타인 독트린도 있긴 했어요. 동독을 인정하고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는 우리 서독은 이렇게 터부시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 독트린이라는 게 말도 안 되고 통일 독트린에 보면 정부 그 북한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북전단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다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판단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활동이나 안보 관련된 그 태도를 보면 이거는 국지 도발이나 뭔가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치를 밀어가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죠.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적 연구도 있어요. 다트머스 대학의 리차드 레보가 이제 책을 문화이론과 관련된 책을 보면 모든 전쟁 2000년 동안의 전쟁사를 연구해요. 전쟁사를 연구하는데 그 전쟁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국가의 심성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 국가의 심성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상대방의 리더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을 했을 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 리더들은 대통령을 얘기하죠.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가장 금기시했던 언어가 뭐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이 호전적 발언. 근데 지금 계속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리더가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전쟁의 근원이 됐다고 리차드 레보 교수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한반도에서 의원님 전쟁 난다고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희박하게 보는데 윤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렇게 발언을 해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지. 이것도 정권의 스트레스죠. 북한이 뭘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래요. 근데 오물풍선은 계속 오잖아요. 오물풍선. 오물풍선은 요즘은 착한 풍선이라는겨. 이게 나쁜 풍선이 아니라. 쓰레기가 오는데 왜 착한 풍선이에요? 똥이 안 묻었다는 거야. 초기에 온 거는 묻었거든. 그래서 저기 중앙일보는 대변 풍선이라 그랬고 동아일보는 분변 풍선이라 그랬고 언론사마다 표현이 다 달랐어.
그런데 그 다음에 김여정이 7.5톤의 휴지를 실어서 내보냈다 그랬는데 네. 진짜 휴지만 왔어. 그러니까 합참에 그날 7.5톤의 휴지. 네. 그러니까 합참에 그때 논평이 뭐냐면은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을 안 한겨. 네. 두 번째 왔을 때는.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떨어진 것도 급풍선이야. 아, 휴지 풍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군에 이런 교정 규칙이 있는겨. 네. 똥이 묻었으면 확성기 방송을 하고 아이 설마요. 똥이 안 묻었으면은 아이, 냅둬라.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다른 변수가 있었지. 유엔사 조사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확성기 방송을 또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게 뭐 일관된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때 확성기 방송을 안 한 핑계를 그거로 된 거야.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 네. 그리고 김여정 남아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다. 그래서 착해서 참았다. 이거거든. 네. 근데 지금 이 저기 뭐냐 이제 이 8.15 경축사 이후에 다시 심각해지는 게 이제 대북전단이나 확성기가 네. 강화될 걸로 예상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USB 반입이라든가 네. 라디오 보급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대통령 하잖아요. 정보적 부분. 네. 이게 이제 정보 작전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상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이 정부의 목표로 삼은 거다. 북한의 체제 전환. 네네네. 그다음에 이건 통일 방안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유혁명론 일단 봉기라는 건데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새로운 전쟁론의 분란전 네.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얘기한 것 중에 보면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TV나 라디오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동을 알게 됐다는 증언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욱더 TV 라디오에 나오는 뭐 소위 K-팝, 뭐 K-드라마 이런 것들을 북한에 더 많이 보급해서 내부에서 어떤 그런 뭐라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한 정보 공개해야 접근이 된다. 아니라 북한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 균열을 내겠다 그 이런 뜻이에요. 뜻이죠. 이게 그 사실은 뭐 대북 확성기나 네. 대북 전단은 체제 균열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방 지역에 대부분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 확성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는 라디오 송출이거든요. 라디오. 예, 라디오 송출이 문제인데 예. 결국은 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도 북한 지역 전체에 라디오를 갖고 있으면 주파수 대역만 맞추면 한국의 이 라디오 방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디오 방송도 보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무너지는 방송들이 나와요. 그렇겠죠. 삼지연에 몇 시에 비가 온다. 그리고 장마당 가격이 뭐 대파가 얼마, 무가 얼마. 이런 방송 대판 논란이요?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방송을 하면 야 삼지연에 이때 비가 온다고 정말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남조선에 대한 네. 북한 인민들이 봤을 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는 수령의 교시 네. 이게 가장 이 하나님의 뭐, 말씀이랑 말씀 같은 건데. 같은 거였는데 네. 그 김정은의 교시가 네. 결국은 모든 거를 좌우하고 무조건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사상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는데 네. 아니 한국에서 송출하는 라디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야 그럼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다가 영화 그러면서 변화된 도시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자극이 정보 될수 있겠죠.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이 준 전시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진돗개가 격상되고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총정치국장이 부랴부랴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목함 지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정보에 대한 확산 네. 이런 것들이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대북전단이라든지 북한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네. 심리전을 피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도발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도발을 하게 되면 교전이 일어나고 이 교전이 국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지전이 일어나는 순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란 말이에요.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고. 네. 근데 북한도 알지 않을까요? 그런 그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알지 말려들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죠. 북한이요? 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랬잖아요.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싫으니까 이제 저기 뭘 떠들어도 어떨 네. 때는 그냥 외면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됐을 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 국지전이란 것도 있지만은 네. 저기 사실 저는 윤석열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론자라고 봅니다. 일단은 일본을 끌어들이고 네. 앞으로 일본 사실 이런 통일론에 일본은 찬성하냐? 절대 아니죠. 아니 한국이 체제 국제 사태가 전환을 나면- 통해 가지고 한국이 흡수해 버린다? 예. 나 찬성 못해.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주변 4대 강국 중에 이런 통일론을 찬성할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국내에서도 물론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기 신념 강화의 기제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자극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 3월 총선에 북한 자극이 실제 있었습니다. 2월에도 있었고 뭐 또 역대급 한미 훈련이 있다 그래놓고 매일 예고편이 나가자 주가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폭락 사태를 겪자 그게 거짓말같이 또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부양해서 선거를 치르던 집권 세력에게 북풍 기획이 그 상당히 어떤 거 좌절이 된 거라고. 그렇군요. 이게 폭락하는 바람에. 네네. 그런데 요즘은 지정학적 위험 민감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네. 함부로 불장난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우선 지지 세력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뭐 한미연합 훈련하는데 뭘 보냈습니까? 항공모함을 보냈습니까? 전략폭격기를 보냈습니까? 안 보내요. 네. 아니 근데 그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북한이 미국 대선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ICBM 발사하지 않겠냐 그럴 걸로 보인다. 그랬을 때 그거를 기회로 잡아서 도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 사실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국민들도 안 움직여주고 있고 북한도 안 움직여주고 네. 있거든요. 북한도 말을 안 듣는 거. 네,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뭘 발표하면 바로 이게 반응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완전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이제 막 반응을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이제 북한 국민들도 이제 막 이렇게 안 따라주고. 네. 하다못해 북한은 따라주겠지 했는데 안 따라줘. 안 따라줘. 그러니까 이 지상군 작전 지작사 가서 지상군 작전사령부에 가서 더 심한 워딩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더의 보이스는 더 심해지고 있어. 근데 믿었던 국민과 북한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차 핵실험하고 이제 미국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해요. 7차 핵실험 ICBM. 네. 실질적으로 ICBM에 대한 정상 각도에서의 발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북한이. 예. 그래서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됐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이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 군사력에 대한 억제 이런 거를 또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저는 7차 핵실험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6차 핵실험까지 뭐 인도나 파키스탄도 이제 거의 6차 핵실험서도 끝냈고 북한도 이제 100킬로톤의 6차 핵실험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만일 한다면 전술핵에 대한 실험이 될 텐데
저는 7차 핵실험이 과연 쉽겠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대형 도발을 한다. 그게 7차 핵실험이고 ICBM 발사다라는 전문가 평가들은 상당히 많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7차 핵실험이나 ICBM에 대해서 과연 할까 네. 하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성격이 네. 평가가 있다. 과거에 그 북한이 일종의 어떤 그 정치 심리적 도발을 해서 네. 스스로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전략에 치중했다 한다면 최근에는 국제 제재망이 뚫리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제법 현실주의 이론대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네네. 북한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외 환경과 세력 균형을 살펴보고 필요한 이익이 있을 때 행동하는 쪽으로 북한이? 행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 무모하게 그렇게 안 한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평양 박치기로 들어왔거든. 예. 한번 건드리면 그다음에 판이 깔린다 그러면은 박치기. 그러면은 저기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어떤 칼로 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다들 자지러지게 만들고 또 호련히 사라졌다고. 예. 그랬는데 요즘은 제법 정장을 갖춰 입고 외교를 한다고. 북한이. 예. 이러면서 다니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현실주의, 뭐 이 세력 균형이라든가 억지 이론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은 그 감정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한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망상은 뭐냐면은 네. 오늘 아침에 칼럼 쓰셨더라 한겨레. 그거지 망상이 정책이 될 때. 근데 그 칼럼에 안 나오는 그 칼럼 어떻게 잘 썼어? 네, 잘 쓰셨어요. 네. 근데 많이 듣던 얘기예요. 유튜브에서. 아니 의원님 발언을 통해서. 예. 그 최신 이론인데. 아니 그럴 때는 잘 쓰셨어요. 잘 썼다, 잘 봤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꼭 묻게 만들지 마요. 네네네. 미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망상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자유화하고 정보를 접근시키고 하면은 깨어 있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품에 안길 거다. 라는 기대, 망상. 또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대한민국에 흡수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MB 초반까지는 맞아요.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을 거치고 나서 그 효과는 MB 때까지 갔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한하고 대화에 굉장히 목을 맸어요. 그게 임태희 김양건 회담입니다. 그걸 김태효가 깬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가 일어난 거라고. 서해에서 우리 주민과 군인이 영문 모르고 죽어갈 때는 그 전조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 중심엔 김태효야.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다 안보 사령탑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저게 바로 니뽕이야. 밀정이야. 그랬는데 그건 명예훼손으로 안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걸려 있어요? 명예훼손이? 세 개? 세 개. 이제 하나 더 가야 되겠네. 그랬는데 저기 이 정권은 일본의 마음을 중요시하잖아. 그렇지. 중일마. 그러다가 디올백을 이제 무혐의 처리할 때도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일본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것은 곧 용산의 마음. 네.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니야? 천공도 마음 공부. 템플 스테이 했나 봐.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이분들은. 네. 그랬는데 북한에 대한 북한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품에 안길 것이다. 그런데 그건 MB 초기까지는 맞아요. 그때는 중국보다는 남한을 필요로 했어요. 네. 이것이 북한이 보는 주변 환경이자 지정학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MB가 깬 뒤로는 네. 북한이 설령 무너지거나 북한에서 어떤 그 조금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중국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북한이.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쓸만한 탄광 다 중국 겁니다. 거기 평양시내 제일 큰 백화점도 중국 거예요. 네. 와인바도 중국 거예요. 지금 중국은 북한의 대대적 투자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그 통일 환경이 최근으로 올수록 아주 나쁘게 전개돼 왔어. 아니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북한이 도발할 말도 해요. 근데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뭐 북한 인권 얘기하고 막 이러면 막 뭐 그 아니 통일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쓰는 순간 북한은 난리 나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게 북한이 보면요 상당히 합리적 행위자인 것 같아. 판을 잘 읽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자 지금 순간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국가가 어디냐.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그동안은 미국이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6차례나 있었고 총 7차례 결의안이 있었지만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제재 위원회 패널이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손을 뻗쳐요. 그렇죠. 네, 중국도 뭐 소원하다고 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나라입니다. 네. 북한하고.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이 모든 거를 해결했어요.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만나게 되는 거고 네네. 계속해서 도발하면서 미국 관심 좀 가져줘. 이런 전략을 펴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생존에 미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도력을 잃었다고 북한은 판단하는 거예요. 네네. 러시아와 북한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만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도 네. 충분히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미국하고 협상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인 거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미 판 자체, 네. 국제 질서, 국제 구조를 읽는 판 자체를 중국과 러시아에 둔 거예요. 근데 굳이 미국이라는 두 번째 네. 티어에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예. 북한 얘기를 오래 하니까 동접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구나. 예, 다른 방으로 막 가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가 동아일보 단독 보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어제 공수처에 첫 번째로 출석을 해가지고 그 휴대폰 잠금 장치를 일부 풀었다라는 보도가 나와 그래요? 있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본인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석을 했고 그건 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에 보내서 푸른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을 공수처에서 못 푸니까 네. 국가수사본부에 의뢰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일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임성근을 출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참관해서 포렌식을 해야 되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거 무슨 특별하게 새롭게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최근에 네. 공수처에서 뉴스가 전혀 안 나오잖아. 네, 잘 그래서 안 내가 나와요. 특종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네. 무색해진 거 아니야 그렇죠. 최근에. 특종 그래서 황제. 좀 쉬어가고 있잖아. 지금. 네, 휴가도 갔다 오시고 카자흐스탄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공수처를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다고. 최근에 네. 수사기밀 새는 거 다 보겠다. 네. 뭐 맞아요. 어쩌겠다. 그랬죠. 그 뒤로 뉴스가 뚝 끊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 전에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끊겼어요. 그다음부터 협박이 끊겼죠. 들어갔죠. 그다음부터 협박이. 그러고 나서 아예 안 나왔어요.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출석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는 통상적인 기사로 내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이 풀렸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까지 법사위 청문회 2번 그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을 쭉 관찰해 봤을 때 왜 대통령실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는지 나도 궁금하다라는 투야.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다가 두 번째 법사위 있을 때 문자가 들통났잖아요. 그 외사촌 조카 검사하고 검사. 네. 그거 했는데 그 검사가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형한테 외사촌 형한테
두 군데서 사표 내는 걸 말렸다. 그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형도 궁금하고 나도 궁금하다. 왜 말이었지? 야. 그다음에 이종호 녹취록에 네. 내가 그때 사표 내지 말라고 네. 만류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둘 걸. 그냥 둘 그냥 걸. 그걸. 그러니까 이거를 네. 작년 7월 28일 날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임상근이.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뒀죠. 때인데 그때 그냥 놔뒀으면 이 일은 애시당초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3월 통화에서 이종호가? 이종호가 그렇죠. 후회한 거죠. 예, 이종호가. 그래서 이게 지금 포렌식이 진행되는 건 이제 기초 자료 정리 차원이지 이 자체가 증거가 되느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다만 그 이종호 휴대폰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종호 휴대폰. 그렇죠. 네. 이종호 휴대폰 정말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걸 파쇄했거든요. 그날 공수처에 7월 18일 날 예. 이종호가 출석하는 당일날 휴대폰을 2번 바꿔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휴대폰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놓고 저기 언론에다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저기 자기는 6개월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고. 바꿨다. 휴대폰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고 네. 선물 받은 거다. 그래서 바꿨다 그랬는데 그럼 공수처 출석하는 바쁜 날 왜 바꾸냐고. 그랬는데 저기 일단은 지금 포렌식은 안 되고 있고 통화 기록은 확보를 했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예. 예. 이종호. 이종호.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쭉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일부 인원들, 네. 뭐 거기는 김용현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707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은 네. 어떤 전체적인 이 그 하나의 흐름의 현상은 다 파악할 수 있다.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종호의 통화 기록 가운데 뭐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삼부토건이 작전이 막 진행되는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리고 저기 삼부토건 최근에 주식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이제 청산 수순이라고 봐야 네. 돼. 이게 증거 주가가 인멸이야. 700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우크라이나 테마저라고 원희룡 장관이 데리고 가고 갔다 뭐 와서 대통령이 갖고 가고 그 짓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시 자료에 우리는 저기 해외 건설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도 장관이 데리고 가고 뭐 예. 대통령실이 예. 데리고 가. 그 회사는 관심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기예요. 그런데 올해 초에 삼부토건에 그 대주주의 지분이 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왜 이래 증량을 했는데 지금 4%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튄 거야. 다 팔고 그때. 네. 재미 다 보고 간 거라고. 재미 다 보고 이미 빠졌고 네. 이제 이 회사는 청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2달 넘게 삼부토건 의혹에 삼부토건 본인 입장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러네요. 진짜. 상장 기업이. 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저기 증거가 싹 없어지는 거지. 아니 거기 그 인수한 대표가 저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창래. 예. 네. 예. 근데 이거 없어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인수했는데 그쪽에서. 예.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는 이미 다 조치를 하고 나갑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네네네.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건 폐지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상패나 이런 데로 가면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실이 8월 14일에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이면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하면 안 돼요. 옛날에 방송에서 제일 욕하면 안 되고. 예. 여하튼 지금 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위중한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개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북한의 도발과 전쟁 위협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랬을 때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법까지 살펴봤는데 2분 남았는데요.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기시다가 옵니다. 다음 달 초순에 기시다가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참 공교로운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지난 6월에 철거됐고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 여기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노후를 이유로 다 철거가 됐습니다. 우연이겠죠?
절대 여기에 무슨 아니 우연일 수가 없는 게 독도 조형물만 콕 집어서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어제 MBC 것도 보도 많은데. 내용입니다. 네. 다른 설치물은 멀쩡해요. 네. 그리고 이게 공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도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조형물 실태 파악을 하고 그 저기 정리를 한다는 공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되 실제 독도만 콕콕 집는 거는 비공식 라인으로 했겠죠. 그리고 전쟁 기념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일종의 저기 그 독도 문제로 일본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하겠다는 실행 계획이 있는 거지. 예, 이 정도면 실행 왜 계획이 있는 수상한테 거다. 공문이 나돌아다니고 없어지냐고. 예. 근데 독도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독도를 마지막 퍼즐이죠. 일본과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뭐 그 저 김태우 얘기대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진짜 일본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마음의 마지막 퍼즐이 독도인 겁니다. 네. 예, 독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알려져 있잖아요. 일본이 어떤 스탠스를 쥐고 그렇습니다. 있는지.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일 밀정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이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건 독도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아니 독도를 일본에 진짜 넘긴다고요? 아니 저는 공유 수역화까지는 갈 것 같아요. 독도를 예. 공유 수역화한다. 예, 그 그걸 우리 정도까지는. 군이 받을 수 있습니까? 국방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원식한테도 이제 예. 정말 어리석인 질문인데 예. 첫 질문이 국방이 열렸을 때 첫 예.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이걸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군인 정신 교육 교재 기본 네네네. 교재에 독도를 영유권화 영토 분쟁화한 거는 실수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게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지금 한미일 안보 훈련 자체가 정례화를 시켰는데 제주도 남방에서 하잖아요. 이제 독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원식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네. 그 정도가. 예. 이제 김용현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김용현 장 신원식은 작전에 있어서 그다음에 영토에 있어서는 그나마 확실한데. 예, 합리적인 예. 입장인 거는 근데 같아요. 김용현 후보자는 그마저도 없다 이거예요? 김용현은 이제 인사청문회 언제 합니까? 국익보다는 사익에 충실하는 그런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큰일입니다. 예. 인사청문회 9월 2일 하는데 지금 매우 스트레스 위험한 네. 자예요. 매우 스트레스 위험한 예. 사람이에요. 네. 아, 전국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큰일 났네요. 속보가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다. 이거 오늘 아침 뭐야 이것도. 오늘 아침 보도에 다 나온 내용이긴 한데 오염수 괴담의 이제 조선일보 제목이에요. 오염수 괴담에 1조 5천억 원 낭비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업지원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뭐요? 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한동훈도 그 얘기. 한동훈 대표도 처리수라고 처리수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답답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뭐 시청자분들께 기운 한마디 주십시오. 예, 그 이제 넷플릭스에 금요일인데. 네.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이라고 새로운 시리즈가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넷플릭스 열심히 보셔 이 와중에.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굴하지 않는 빛나는 지성.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진리와 과학을 얘기하는 방송이었어. 여기에 독일 병사 하나가 심취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겪는 신경의 변화가 나와 있거든. 네. 근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좀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주말에. 예, 주말에. 이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 예. 그거 한번 넷플릭스 보시죠. 홍보대사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부승차 의원님도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암울하지만 네. 결국은 항상
빛이 잦아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더 열심히 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하여간 뭐 어쨌든 믿을 것은 국회밖에 없다.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지성이 발동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